안녕하세요. 영화는 꺼다놓은 보릿자루 마냥 갖다 놓고 지할만 하는 방송, 전문성과의 거리두기를 지향하는 방송, 소소한 지적 허용을 채굴하는 방송, 스포일러가 별처럼 쏟아지는 방송, 끝은 창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약한 시작을 해낸 방송, 어디 좀 어디서 영화를 좀 봤니? 진행, 제작, 연출, 기타 등등을 맡고 있는 길바오입니다. 자, 바야흐로 연말인데요. 딱히 설레질 않습니다. 이제는 기념일들, 아니면 새해가 되는 날들,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들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들시들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무래도 많이 겪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것보다는 살면서 만나는 소소한 행복들이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걸 또 자주 찾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연말 연초에 일로 바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쉴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들으시는 분들 모두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고요. 자, 재벌집 막내 아들이 25일에 끝이 났는데, 결말이 허망하다, 결말이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이게 진도준의 꿈이었다는 걸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말이 시청자들이 원했던 것과 너무 멀었던 것 같아요. 작가의 의도를 결국 따라가지 못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작가가 시청자들보다 너무 앞서 나간 걸 수도 있겠죠. 윤현우의 삶이 결국에 현실이었고, 진도준의 삶은 그냥 꿈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결말이 날 때까지 진생 2회차라는 설정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는데, 이게 인생 2회차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진도준과 윤현우의 삶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준과 윤현우가 일단 같은 외모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약간 의문을 좀 자아내긴 했죠. 그러니까 윤현우의 영혼이 진도준으로 옮겨간 것인 아니냐 생각을 했지, 육체는 다른 거라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송중기 배우가 연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영혼이었다는 건데, 송중기 배우가 둘 다 연기했기 때문에 얼굴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걸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게 결국엔 꿈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얼굴이 똑같을 수 있었다는 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생 2회차의 진도준이 윤현우의 존재를 인지하고 또 윤현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고 이랬었는데, 그렇다면 윤현우는 진도준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걸 알까? 그걸 알까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진도준, 윤현우 모두 77년생이고, 진도준은 04년에 사망했고, 윤현우는 04년에 진도준이 사망할 당시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순양그룹에 입사를 했다라는 걸로 알 수 있고, 이 두 인물은 결국엔 그 04년도에 잠깐 마주친 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현우의 결말은 윤현우의 삶으로 결국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꿈이었다는 결말로 앞에 나왔던 설정들을 다 정리를 해버려요. 이게 시간여행도 아니었고, 그냥 나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서 했던 참회다라는 걸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관객 모두가 드라마 내용이 전부가 꿈이었다라는 거를 대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도준을 죽인 데 일조한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던 것에 대한 참회였다, 이렇게 끝내버렸는데, 그럼 진도준의 삶이 상상이었다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진도준이 되었을 때 윤현우로서의 삶으로 살아서 알고 있었던 지식, 경험, 이런 걸 갖고 재벌가의 횡포를 막은 데 쓴 건데, 이게 결국에는 본인의 삶이 재벌에 착취당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고, 또 진도준에 대한 죽음을 본인 취업에, 본인 살 길에 활용했던 것에 대한 후회 반성으로 그 반성의 심리가 상상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윤현우가 기적적으로 그 혼수 상태에서 살아 돌아와서 진도준이 원했던 바를 간접적으로 이루어주는 결말로 이제 끝을 냈는데, 이 드라마가요, 사실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그 순양이 그 청문회 한 방으로 무너질 것인가, 이 재벌 그룹이라는 엄청난 큰 규모의 조직의 변화가
청문회 한 방으로 그렇게 나올 것인가 하는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건 오랜 시간 기간을 지켜보고 나서 재벌 가족들이 재벌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커트가 되는지를 확인해야지 그게 말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뭐 알고 보니까 자리에 물러난 줄 알았더니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까지 모두가 끊어내야 진도준이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다 보여주지 않고 그냥 청문회 한 방으로 무너진 것처럼 묘사를 했다. 이거는 솔직히 좀 너무 급한 결말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윤현우 팀장이 나중에 그 20년 전에 사망 사건에 관여했다는 죄를 고백했는데, 또 그거 일단은 취업에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에서 멀쩡히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는 않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법칙을 강조했던 게 결국 꿈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계속 이 2회에서 15회까지 일어날 일은 계속 일어난다 라는 거를 몇 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윤현우의 엄마가 죽을 때, 아니면 뭐 역사상 큰 사건이 계속 터질 때 그 법칙을 계속 강조했다라는 게 결국엔 꿈이라는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거다라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윤현우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받고 진도준의 삶으로 환생을 했을 때, 진도준은 그렇다면 기존의 진도준과는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세계의 인간관계가 조금씩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인간관계가 달라질 텐데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엔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작가가 미리미리 언급을 주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윤현우 팀장이 혼수 상태에서 돌아와서 진도준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그 진도준의 삶을 보면 결국에는 경영권 전쟁에 참여했고 그 전쟁에서 위협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재벌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윤현우의 지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진도준은 경영권 전쟁에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했음에도 참여했을 만큼 위협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윤현우의 도움은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니었을까? 또 이런 성정의 충돌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또 오세현 대표가 미라클 인베스트먼트를 만들고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결국엔 진도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진도준이 없어도 미라클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굳건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는 진도준의 역할이 사실 없다는 게 또 되는 거라서 여러모로 설정의 충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일어나는 일은 일어난다라는 법칙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했던 거는 이게 결국엔 꿈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도준이 된 윤현우가 다른 선택을 할 때마다 또 다른 멀티버스가 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everything at once, 그거 아시죠? 그것처럼 계속 새로운 어떤 선택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결국 꿈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거 결국엔 최악의 결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꿈이었다는 말이라는 게 결국에는 시청자들이 집중해서 봤던 2화부터 15화까지의 얘기가 모두 꿈이었다고 하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애초에 시청자들은 이게 판타지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판타지라는 설정을 깨서 현실에 맞출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이걸 다시 판타지로서의 설정을 깨버리고 현실성 있는 이야기였다, 이게 결국에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타지의 미덕은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의 구조나 현실의 본질을 잘 묘사를 해서 판타지 세계 속에서 그런 걸 통해서 현실을 꿰뚫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과 똑같은 겉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도 그 본질과 구조나 핵심을 파악해서 찌르는 방법으로 현실에 닿으면 되는데, 그걸 충분히 잘 했는데, 이 드라마는 현실을 잘 지적했기 때문에, 판타지지만 잘 지적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했는데 왜 굳이 이걸 다시 현실로 돌렸을까? 이거는 좀 아쉬운 선택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냥 뭐 원작에서처럼 설정을 설명하지 말고 진도준이 순양그룹을 차지하는 걸로 환상 엔딩으로 끝냈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결말을 냈던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결말을 냈을까요? 현실에 있었던 일을 잘 버무려서 호평을 낸 작품이니까 설정도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맞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애초에 기억을 갖고 환생한다는 설정은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한 어색한 결말이 돼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것이 재벌들의 특권의식 아니면 능력이 없음에도 재벌 그룹을 소유하게 되는 그 과정들, 소유하려고 하기 위해서 벌이는 어떤 불법적인 일들, 사회적 책임에 민감하지 않은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줬는데, 근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스스로 상속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어떤 재벌 후손이 나타나서 재벌 그룹을 먹고 그 구조를 깨버리는 어떤 그런 거를 보여주는 드라마였는데, 이렇게 꿈으로 결말을 내버리면 그럼 현실적으로 개벌 개혁 같은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이런 개혁에 대해서 그냥 바라만 보지 진짜 개혁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까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작진의 마음이겠습니다만, 이게 뭐 방송사가 JTBC고 이게 중앙 미디어 그룹이 삼성과 연관이 있고 또 진양철 회장의 제일 뭐 싱크로율 높은 게 또 삼성이라는 얘기들이 많고 하니까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삼성과의 문제로 볼까봐 이런 문제에 대한 압박을 받았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물론 뭐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뭐 아니었겠죠. 근데 여전히 시청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설정을 수줍하지 말고 2회차 인생에서 진도준이 완벽한 성공을 끝내는 원작의 결말을 따라갔어야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들은 진도준이 순양그룹을 접수하는 걸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펼쳐진 캐릭터들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마지막 회를 써도 됐는데, 그거를 정리하는데 쓰지 않고 그냥 액자식 구성이었음을 보여주는데 써버렸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물론 뭐 문제가 이런 결말로 갈 때 끝까지 긴장감을 못 줄 수 있겠다라는 경는 고민을 해서 이렇게 결론을 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양철 회장이 사망하는 걸로 처리가 되면서 진도준처럼 강한 캐릭터가 없는 거죠. 이제 진양철과 진도준의 어떤 능력 싸움 이런 거를 볼만 했는데, 진양철이 진도준을 지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뒤에 또 다른 수를 숨겼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불안감, 치밀함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가 진양철 뿐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진양철이 죽으면서 긴장감이 확 풀렸던 게 문제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말을 확 틀어버린 걸까라는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뭐 그거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성준, 모현민 조합으로 마지막까지 좀 긴장감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차라리 그렇다면 첫째 아들, 부각되지 않은 진동기 부회장의 숨겨진 모습을 조금 드러내면서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결국에는 뭐 드라마가 이렇게 끝이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결말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결말로 욕을 먹는 드라마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았죠. 뭐 지붕킥이나 뭐 왕자의 게임이나 뭐 나의 나라나 25, 21도 좀 결말이 해피엔딩이 아니다라는 걸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드라마라는 게 영화에 비해서 사실 결말 예측이 좀 쉽죠. 또 그게 기대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 드라마는 시청시간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인물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거에 작은 사건들이 나왔다가 해소되고 나왔다가 해소되고 하면서 시청자들이 감정에 많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좀 긴 거죠. 이렇게 예측이 이렇게 가능하고 또 예측을 갖고 있는 시간도 길어지면서 당연히 이 드라마는 이렇게 끝날 것 같고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청자들 마음속에 생기는데, 이런 기대와 달리, 시청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결말이 나오면 시청자들이 많이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진도준이 순양을 돈으로 사겠다라고 밝힌 것부터 이 드라마는 진도준이 순양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기 위한 드라마가 되어버렸는데 그거를 한 방에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너무 아쉬움이 많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이 드라마는 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주요 캐릭터 중에 서민영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좀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벌가 특유의 어떤 탐욕적인 모습, 그리고 탐욕적인 모습도 각자의 캐릭터에 맞게 다르게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았고요. 진짜 재벌가 사람들은 저런 마인드를 갖게 되겠구나. 또 그런 마인드로 또 하루하루를 살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잘 만들어진 캐릭터들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기들도 좋았습니다. 특히 진양철 회장의 어떤 연기는 대단했죠. 근데 서민영 캐릭터는 검사로서 또 멋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없었고 연인으로서의 또 뜨거운 모습을 또 보여준 적도 없고 애매해진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나머지 캐릭터들의 설정은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정에 대한 수습으로 마지막 화를 쓰지 않았다면 한국 현대사의 사건을 잘 활용해서 한국 사회의 경제 권력, 정치 권력, 기득권의 모습을 또 기득권의 모습과 기득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여준 그런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학을 단계별로 쓰러뜨려가는 어떤 그 게임적인 재미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벌 가족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도 잘 건드려줬던 거라고 생각해요. 2회차로 사는 삶이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재벌가의 영향력이 있고 그런 삶을 사실 부러워하는 마음이 은근히 다들 조금씩은 없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심리를 잘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드라마로 또 할 얘기가 있고 영화로 또 할 얘기가 있는데 드라마로 얘기를 하려면 이제 사이즈가 좀 커야 되겠죠? 근데 드라마로 할 만한 그런 큰 사이즈의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재밌었던 게 이제 웹소설에서 가져온 재벌집 막내 아들로 환생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어떤 재밌는 설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흥미롭게 역사를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다 명칭은 다 가칭을 썼고 또 조금씩 팩트와 어긋나면서 좀 엇겨 나가게 해놨지만 결국에는 그러나 실제 어떤 원한이 되는 사건들을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설정이 가지고 있는 흥미로움을 갖고 들어가서 근현대사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낸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사 드라마라고 하면 틀린 얘기긴 하죠.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재벌가의 이야기를 했던 것보다는 이 설정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도준이라는 인물이 환생하기 전에는 윤현우라는 그냥 일반 사람이 재벌가로 환생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윤현우 그러니까 진도준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재벌집 막들이 마치 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정의롭게 또 영리하게 성공을 할 텐데 이런 마음을 또 자극하기도 하고 또 왠지 진도준이 돼서 재벌가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 것처럼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설정도 아주 영리한 설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고 마지막 결말에 대한 평가가 너무 갈리고 안 좋다는 평가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드라마를 보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결말로 다다르는 과정에서 많은 재미를 충분히 줬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에 비해 우리는 경제 권력에 대한 견제는 충분히 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계속 돼 가면서 정치 영역에서는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졌죠. 이른바 정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는 전부 다 선거를 거치게 되어 있고 또 인물이 교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거나
아니면 선거를 통하지 않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세습은 되진 않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 쪽에서는 상당히 어떤 사람들의 특정 사람이, 특정 가족이, 특정 친인척 관계가 권력을 유지하고 세습하는 거는 끊어져 있습니다. 제도를 통해서. 또 뭐 민주주의적인 선거를 통해서 뭐 대선 총선을 한 정당이 계속 이기는 경우도 없죠. 이렇게 정치 영역에서는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권력에 대한 견제가 그래도 가능하다,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회에서는 권력이 사실 정치 영역에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영역이 좀 미미했기 때문에. 근데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으로 이 사회의 권력이라는 게 분야가 나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치 영역은 이제 민주주의의 도입을 통해서 정치 영역은 많이 그래도 견제받는, 권력이 견제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경제 쪽은 아직 좀 그런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예전에는 이제 정치 영역,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분이 대기업 총수들을 막 불러가지고 자넨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일을 막 맡기고 명령을 내리듯이 할 수 있었다면 요새는 사실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 경제 영역의 힘을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뭐 견제를 하는 정도지, 뭐 아예 뭐 새롭게 바꿔내고 막 완전 컨트롤하고 이런 건 아니죠. 오히려 보면 경제 영역에서 언론의 영역을 많이 미쳐서 광고나 아니면 뭐 직접 소유 이런 쪽을 통해서 정치 영역에 많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쪽이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도 바뀌고 뭐 대법관들도 바뀌고 사법부의 구성 요소도 바뀌지만 재벌가의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권이 계속 바뀌어도 자본주의 체제가 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 영역에서 용담이 안 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경제 영역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른바 잡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이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은근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충분히 그럴 말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재벌은 문제가 있다는 게 많이 이제 보도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바예요. 뭐 짧게 얘기해 보면 경영상의 문제라고 해서 뭐 주주권을 조금만 갖고도 재벌 그룹 전체를 이제 소유하거나 아니면 소유에 준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순환 출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주회사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주식 보유량에 비해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져가려는 태도가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회를 거치긴 하지만 소유주에 가까운 자격이 계속 세습이 되고 경영에 참여하도록 만들긴 하는. 근데 요즘에 사실 자리를 이어주는 경우는 많이 없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기업의 영역으로 가서도 해외 기업의 경우를 봐도 소유하는 가문과 경영하는 사람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 재벌은 아직 그 원칙에서 적용을 좀 덜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이렇게 혼맥을 통해서 결혼을 하면서 재벌들끼리 아니면 정계, 법조계, 혹은 의료계 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가족이 되면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려고 한다. 이 사회의 권력들을 다 소유하려고 한다. 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할 수 있죠. 사실 그런데 침묵질은 필패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면 공정함을 잃고, 그 공정함을 잃으면 그 사회, 그 조직의 효율성은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또 혼맥으로 형성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강력한 기득권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계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급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벌가 그룹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불변하는 계층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왕조 국가 시절에 지방사회의 호족들이 했던 역할, 아니면은 조선시대로 치면은 고위 관료의 가족들이 했던 역할,
세도 정치에 참여했던 가문들이 했던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 권력을 대물림할 수 있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땅을 지배하고 관직을 지배하면 권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게 생산수단이 되는 건데 이제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기업을 소유하는 게 예전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생산수단이라는 게 다양해졌기 때문에 땅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기업을 독점함으로써 그거를 대물림해서 기득권을 만들고 그걸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제 왕조국가 시절에 지방사회의 호족과 공통점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대부분의 인식은 재벌이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거나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죠. 재벌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위에 먼저에 언급된 문제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특권을 드린다는 것도 알지만 문제의식을 강하게 제기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는 잘 없는 신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들이죠. 그냥 관심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재벌가의 일들을. 아니면 가십거리, 재벌가에서 나오는 어떤 개개인의 인물에 대한 어떤 가십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글쎄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강력한 존재라서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바꿀 만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그냥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권력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보면 컨텐츠들에서 이런 인식을 많이 활용하고 또 재생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벌은 이제 접근이 어려운 어떤 신비한 세상이고 현실에 있지만 현실에 없는 것 같은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최정점에 서는 삶은 이럴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는 정도가 되는 거죠. 내가 못 누리는 명품 차, 명품 옷, 고가의 집, 화려한 여행, 이런 것들, 내가 누리고 싶지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판타지로만 있던 이런 재벌들을 소비하려고 하지, 자본주의의 욕망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로 재벌을 다루려고 하지, 이 어떤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보여주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드라마를 보면서. 근데 이 드라마가 좋았던 게 이런 재벌의 어떤 문제적인 측면을 잘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결말을 또 그렇게 내버려서, 결말을 좀 허무하게 내버려서 안타깝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쉬워요. 그럼에도 볼만하다, 추천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저는 1월 1일에 아바타 2 녹음을 할 거고 곧 편집해서 다음 주 월초, 다음 주 월화 이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